안 했는데 왜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렸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옥, 올해 67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장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해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그렇게 제 곁을 떠났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모든 게 허전했습니다. 외아들 도윤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진이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 않았죠. 아들 집으로 이사하기 전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장 뒤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4층짜리 건물의 소유자, 그 이름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남편은 평생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12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잔액은 5억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모아둔 돈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당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직 말하지 말아야겠다. 왜냐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돈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32평,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며느리 유진이가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수납 공간도 부족했죠.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며느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 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오늘 그림 그렸어요. 9살 지호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그때였습니다. 지호야, 이리 와서 앉아. 며느리가 아이를 건너편 자리로 불렀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통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용, 어머니용, 선이 그어져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제 반찬통에서 김치를 꺼내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응, 먹었어.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거들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말은 고마웠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뜻이구나.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녁마다 지호가 제 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노크는 하지 않았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야, 할머니 쉬고 계셔. 내일 보면 되지. 아이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집 대출이 좀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50만 원만. 저는 다음 날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돈을 받아들고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이 남긴 재산, 건물과 통장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구분된 반찬통, 손주와의 거리.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유진아, 시어머니는 어디 계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방에서 쉬고 계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금방 피곤해 하시거든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저를 꺼내놓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장사했던 반찬가게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옆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네. 근데 어머니, 요즘 어디 사세요? 아들 집에 들어갔어.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며느리가 잘해주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지호가 좋아하는 초코바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야, 유진아. 아, 네. 문이 열렸지만 며느리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초대 안 했는데 왜 나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말은 걱정이었지만 눈빛은 따가웠습니다. 내 집인데 나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코바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창문 없는 방, 구분된 반찬통, 투명 인간 같은 일상. 하지만 저는 아직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들이 걱정될까봐, 손주와 멀어질까봐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 속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 이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할지 아직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걸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가 목격하게 될 일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 갔고
아들도 출근한 시간이었죠. 저는 방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뒤적이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들어온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회사 간 거 아니었어? 유진이는 제 방에서 가져온 듯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펴서 입출금 내역을 보고 있었습니다. 1200만 원씩 매달 이게 뭐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들키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밖에서 10분쯤 기다렸다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 통장을 봤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혹시 병원 다니시는 곳 있으세요? 아니, 특별히 없어. 그럼 돈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시겠네요?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왜 그러니?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며느리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던데 그게 뭐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한 거였습니다. 아빠 보험금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이 매달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응, 아빠가 여러 개 드러났더라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카페를 하나 열까 해요. 카페? 네, 제 꿈이었거든요.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남에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권리금이 좀 들어가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 아니니? 어머니, 제 인생이 전환점이에요. 꼭 하고 싶어요. 며느리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니, 간절한 척 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얇아서 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왔죠. 당신 엄마가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통장 봤어. 매달 1200만 원씩 들어와. 보험금이라고 하던데. 말이 돼?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돈인데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게 전부야? 생활비, 공과금 다 우리가 내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카페 자금 당신 엄마한테 받아내. 그건 좀. 왜? 우리가 모시는데 그 정도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카페 건 생각해 보셨어요? 응, 저 정말 간절해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통장에서 빼서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인테리어 사진을 보고 샘플 커피를 마시고 바빴습니다. 저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저 인테리어 회의 있어요. 어머니, 내일은 집에 안 들어올게요. 친정 엄마랑 같이 그릇 보러 가요. 저는 매일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카페 주소를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123-45.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주소는 제 건물 1층 주소였습니다. 설마 저는 급히 오세연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오 실장은 남편 때부터 건물을 관리해온 분이었죠. 실장님, 1층 임대 상황 어떻게 돼요? 아, 사모님, 새 임차인 들어왔습니다. 카페 하신다고요? 이름이 뭐예요? 서유진이라고 하시던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건물에 카페를 연 겁니다. 제가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요. 아니, 정말 몰랐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카페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 논현동이요. 거기 월세 얼마야? 350만 원이요. 좀 비싸긴 한데 위치가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받는 월세는 28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차액 70만 원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카페 오픈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오세요. 인사드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는 저를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아이고, 아직 젊으시네요. 일은 안 하세요? 예전에 장사했는데 이제 접었어요. 그럼 뭐하고 지내세요? 질문이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그럼 생활비는 누가? 저희가 드리고 있죠. 장모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구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픈 준비는 착착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 오픈 파티 때 오시려면 단정한 옷 입으세요. 응.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 친구들 오거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창피한 존재인가? 오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축하 화환이랑
케이터링 비용이 부족해요. 얼마나? 500만 원만요. 저는 이번에도 졌습니다. 며느리는 받아들고 간단히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오 실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오픈날 제가 갈게요. 사모님이요? 네, 조용히 가 있을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오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부부의 대화를 또 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죠.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 통장 다시 확인해 봤어?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지 마. 엄마가 알면 서운해 하실 거야. 서운하긴.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내놔야지. 그래도 있잖아. 나 생각해 봤어. 당신 엄마 치매 검사 한번 받게 해야겠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치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만약 치매 판정 나오면 우리가 후견인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재산 관리를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 알아봤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진단, 후견인 계획, 며느리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베개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바란 노후인가?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카페 오픈이에요. 3시까지 오시면 돼요. 알았어. 며느리는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 오늘 이걸 꺼낼 겁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집을 나서며 손주 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엄마 카페 보러 간다. 저도 갈래요. 그래, 같이 가자.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순한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2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꿈에도 몰랐겠죠. 자기가 월세 내는 그 건물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자기가 무시하고 착취했던 그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환이 줄지어 서 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예쁘다. 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호 손을 잡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웃을 수도 있었구나.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 없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응,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저기 구석자리에 앉아 계세요. 구석자리, 역시나 그랬습니다. 저는 지호와 함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장모와 장인, 그리고 처남까지. 유진아, 대박이다. 처남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런 자리 잡기 정말 힘든데. 장모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 대견하네. 권리금이 얼마였다고? 3천만 원이요, 엄마. 어머, 그걸 어떻게 마련했어? 며느리가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으시나 보네. 장모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아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응. 왜 구석에 계세요?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 여기가 좋아.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며느리 옆으로 갔습니다. 오픈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유진의 꿈. 대표 서유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 남편 도윤 씨와 저희 가족들에게요.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을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천만 원과 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지호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행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오세연 실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런 신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며느리는 여전히 손님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카페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나중에 해요. 지금은 행사 중이잖아요. 지금 해야 해.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욱이라고 합니다. 유진 씨 시어머니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축하하러 왔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유진 씨가 이 카페를 열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접니다. 한정욱. 이 4층 건물의 주인은 저예요. 순간 카페 안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서 강남에 건물을 사두셨고 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요. 장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사실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오세연 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15년째 관리하고 있는 오세연입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긴 건 미안해. 하지만 숨길 수밖에 없었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진 씨, 당신이 제 통장을 몰래 뒤진 거 알아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가방을 뒤지고 통장을 사진 찍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 카페 월세 얼마라고 했죠? 350만 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월세는 280만 원입니다. 차액 7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3천만 원, 케이터링 비용 500만 원, 제가 드린 돈 합계 3,500만 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냉장고 반찬통에 가족용, 어머니용 스티커 붙여놓은 것도 알아요. 손주 지호가 제 방에 오지 못하게 막은 것도 알아요. 제가 외출하면 초대도 안 했는데 왜 나갔냐고 핀잔 준 것도 기억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그뿐인가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젯밤 당신들 대화 들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를 치매 검사받게 해서 후견인 되겠다던 거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장모가 며느리한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그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당신 입으로 설명해 보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오세연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실장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준비했죠? 네, 사모님. 어머니,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윤아. 저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 아내가 뭘 하는지. 엄마, 통장 뒤진 것도, 월세 속인 것도, 나를 구석에 앉힌 것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엄마보다 아내 편을 들었어.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도윤아.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즐거운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해서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면서 참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손주가 있으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대화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 카페는 제 꿈이에요. 제발요. 당신 꿈은 소중하고 제 존엄은 소중하지 않나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손주 지호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지호가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야. 저는 무릎을 꿇고 지호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사람이야. 할머니도 존중받고 싶어. 지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호야. 저는 지호를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오세연 실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한 걸까요? 당연히 잘하셨습니다. 누구도 저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순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20통도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제 건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그걸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가족과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너무 잔인했나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것도 효도만큼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건물 4층에 제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호텔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정욱 님이신가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연락드립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유진 씨 측에서 조정 신청을 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건으로요. 조정이요? 네, 법적 분쟁 전에 대화로 풀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실로 나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가? 오세연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조정 신청이 들어왔대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증거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며느님 측에서 건물 전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군요. 어제요. 왜요? 아마 법적 허점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가는구나.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실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세연 실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저 있잖아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 아들 도윤, 그리고 며느리 측, 변호사까지, 장모와 장인도 와 있었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한정욱 씨와 서유진 씨 간 임대차 분쟁 조정입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서유진 씨는 선의 임차인입니다. 카페 창업을 위해 3천만 원 넘는 비용을 투자했고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는 생존권 침해입니다. 또한 해지 사유가 개인적 감정에 불과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정욱 씨 측 입장은요? 오세연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사모님 통장입니다. 서유진 씨가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실장님이 두 번째 서류를 냈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가는 모습,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모님 댁복도에 CCTV가 있었습니다. 2달 전 설치하셨죠? 실장님이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 행동이 수상해서 몰래 설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월세 차액 관련입니다. 실장님이 세 번째 서류를 냈습니다. 실제 계약서상 월세는 2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서유진 씨는 가족들에게 350만 원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장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실장님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엄마 치매 검사 받게 해야겠어. 그럼 우리가 후견인 되는 거야.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녹음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사모님이 직접 녹음하셨습니다. 자기 방에서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냥 말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만 했다고 괜찮은 건가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유진 씨,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당신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냉장고 반찬통 구분하고 손주와 떨어뜨려 놓고 구석 자리에 앉히고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을 몰래 열람하고 제 재산을 노리고 치매로 몰아서 후견인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며느리는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장모가 며느리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진아, 사과해. 제대로. 엄마, 어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회사 생활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그래서 선을 그었어요. 냉장고 반찬통도 손주와 떨어뜨린 것도 다 그래서였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매달 1,2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저희한테는 50만 원만 주시고 그게 서운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카페 할 때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을 먼저 봤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비겁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요. 냉장고 스티커도 받고 유진이가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분위기 깨기 싫어서 아내 비위 맞추려고 그냥 넘어갔어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진작 이렇게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년 전에 냉장고에 스티커 붙였을 때 그때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정욱 씨, 계약 해지를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받은 돈 3,500만 원 전액 반환하세요. 둘째, 월세 280만 원 매달 정확히 납부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즉시 해지합니다. 셋째, 저는 건물 4층에서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넷째, 손주 지호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만납니다. 막지 마세요. 다섯째, 가족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제가 정한 날짜에만 합니다. 조정실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는 안 하시는 건가요? 이 조건들을 지키면 안 해요. 하지만 한 가지라도 어기면 즉시 해지합니다. 변명 없이요. 며느리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엄마. 조정위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 조건들을 조정조서에 명시하고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느리도 찍었습니다. 아들도 찍었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세연 실장이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실장님, 제가 잘한 걸까요? 잘하셨어요. 선을 그으면서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3,500만 원은 이번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통장에 3,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 빌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정확히 매달 1일 월세 2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4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원룸형 공간을 제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지호였습니다. 뒤에 며느리와 아들도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지호야.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고맙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반찬통에 스티커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호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호 대단한데? 할머니 그려서 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얼굴? 아니요, 할머니가 웃는 모습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수요일이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강남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 건물 남겨줘서 덕분에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용서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회를 준 걸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선을 그어야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것,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 며느리와 아들이 진짜 변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을 제가 결정할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이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건물 앞 벚꽃나무가 만개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4층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첫 번째 월세일 3월 1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통장에 2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며느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4월도 5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뛰어왔습니다. 지호야,
또 컸네. 네. 이제 140cm예요. 뒤에서 며느리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떡볶이 만들어 왔어요. 고맙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저를 사람으로는 대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걱정 마. 엄마.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째 생각하고 있어요. 둘째? 네. 지호도 동생 갖고 싶어 하고 저도 다시 한번 엄마 노릇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어머니가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왜? 아이 낳는 게 나쁜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호한테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어머니한테 동생까지 부담 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부담은 무슨,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건물주야. 월세 받고 사는 사람이고 당신들이 알아서 잘하면 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신 조건 있어. 네. 둘째 낳으면 일주일에 2번 할머니 만나러 와. 지호가 박수 쳤습니다. 와, 동생이랑 할머니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 지호야.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연기하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것, 선을 그었고 그 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며느리 카페가 장사가 잘 됐는지 확장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2층도 임대할 수 있을까요? 2층은 이미 임차인 있어요. 그럼 계약 끝나면 저희가 먼저 연락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경쟁하세요. 특혜 없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토라지진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삐졌을 텐데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세연 실장이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2층 임차인이 다음 달 나간대요. 그래요? 왜요? 본인 사업이 잘 안 된대요. 그럼 새 임차인 구해야겠네요. 며느님한테 먼저 연락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공개 모집하세요. 조건 좋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며느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실망하면 어때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실장님이 웃었습니다. 사모님 많이 강해지셨네요.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2층 임차인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청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도 더 높고 사업 계획도 탄탄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 씨, 2층은 다른 분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운해요? 조금요. 솔직히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만 화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저도 이해해요. 고맙네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어머니, 저 많이 변했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건 보여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촉촉했습니다. 저 천천히 어머니 신뢰 다시 얻을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변하는 걸까? 아직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수아. 아들 도윤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손녀 보러 오실래요? 응, 갈게.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수아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호 키울 때는 어머니 도움 없이 키웠잖아요. 응. 이번엔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내가 뭘 가르쳐? 어머니의 강단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처럼 중심 잡힌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6개월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밤마다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정말요? 응.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요. 다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며느리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만들 수 있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주 수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호도 함께요. 할머니, 수아 봐요. 제 손가락 잡았어요. 그래, 예쁘네. 저는 수아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기회 주셔서요. 나도 외로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평화롭긴 한데 가끔은 쓸쓸하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요. 근데 약속 어기면 다시 선 그을 거예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무서운 거 이제 알아요. 둘 다 웃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남편 제사날이었습니다. 3년 만에 제사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와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건 어떻게 놓아요? 그건 왼쪽에 놓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과일 이렇게 깎아도 돼요? 응, 잘하네. 셋이서 준비하니 금방 끝났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덕분에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었고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과묵하고 성실한 분이셨어. 그리고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지.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해요. 왜? 할아버지가 애써 모으신 재산인데 제가 탐낸 거잖아요. 며느리가 제 사상을 향해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며느리 이렇게 변했어요. 12월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실래요? 거기서 2년 만에 듣는 초대였습니다. 네. 지호랑 수아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알았어요. 갈게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들 집에 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사진이요. 지호가 뛰어왔습니다. 엄마가 걸었어요. 가족 사진이래요. 며느리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가족이시잖아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모든 반찬이 함께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안내한 자리는 식탁 가운데였습니다. 더 이상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호가 신나서 떠들었고 수아가 옹알이를 했고 며느리와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년의 냉대와 모욕이 쉽게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선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선물이요. 지호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엄마요. 할머니 드리려고 한 달 동안 만들었대요.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만 받아주세요. 목도리를 목에 둘러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 씨. 어머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은 제 며느리잖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알아요. 천천히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층 제 공간, 창밖으로 강남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목도리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한정옥.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건물주, 존중받는 어머니, 사랑받는 할머니.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해피엔딩인가요? 글쎄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여전히 며느리를 100% 믿지 못하고 상처도 남아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 아닐까요? 관계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선을 지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배운 건 이런 거였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선을 긋는 게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선을 그으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기다리되 무조건 참지는 마세요. 그게 제가 67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평화롭습니다. 제 공간에서 제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족들을 만나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옥, 67세, 강남 건물주이자 한 가족의 어머니이자 두 손주의 할머니가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사연극장이었습니다.